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895년 의사가 되었다. 1902년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빈 정신분석학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견해를 달리한 회원들과 탈퇴하여 1912년 개인심리학회를 결성하였다. 사회감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통해 열등감의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았으며 개인심리학회 연구 활동 결과물로 신경증 기지를 발표하였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빈을 중심으로 아동정신병원 22곳을 열었으나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32년 강제 폐쇄되었다. 1927년 이후부터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초빙 교수를 역임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대중 강연을 하였으며 이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롱 아일랜드 의과대학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협력과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설파한 아들러는 심리학계의 유명 인사가 되어 각국을 누비며 강연 여행을 계속하였다. 1937년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주요 저서로 신경쇠약의 특색에 관하여 개인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삶의 과학, 인간 본성의 이해 등이 있다. 제1장 사회적 협력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공통 척도.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세계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한 암묵적 평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세계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아니라 해석된 무엇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놓여 있다. 어떠한 인간도 의미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 현실을 경험하며 이런 수많은 의미 속에서 좋은 대답과 그렇지 않은 대답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의미의 영역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결코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의 경험부터도 그 근원은 이미 인간적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로부터 도망쳐 사실에만 전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해지고 만다. 그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시켜 버릴 것이다.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무익한 일이 되어버릴 게 분명하다. 어떠한 인간도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통해서 현실을 경험한다.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아니라 해석된 무엇으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미란 언제나 미완성의 것, 불완전한 것, 아니 오히려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수많은 의미로 가득 찬 세계는 과실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하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문제로 수없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쉽게 답을 얻지 못한다. 이 질문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터이다. 오늘날에도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종의 패배감을 맛보았을 때 주로 그런 질문을 던진다. 모든 사람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귀를 막고 그의 행동만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하고 개인적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표현 방식, 야심, 습관, 성격의 특징 하나하나가 인생의 의미와 합치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는 세계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한 암묵적 평가,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세계는 이러이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 또한 그가 자신과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놓여 있다. 삶의 의미는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갖는데 그중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어떤 것은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의미도 없다. 모든 의미는 이 두 극한 사이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의미 속에서 좋은 대답과 그렇지 않은 대답을 구별할 수 있다. 나쁨의 정도는 여러 층위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의미란 무엇이고 나쁜 의미가 갖고 있는 결함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과학적인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의미의 공통 척도, 인간과 관련된 모든 현실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와 상치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세 개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이들 관계의 방향에 있다. 사람들은 항상 관계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데 관계가 사람들의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항상 관계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답해 가면서 살게 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의미에 관한 개개인의 관념을 보여준다.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근본은 우리가 지구라는 혹성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삶의 터전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약과 가능성 아래서 발전해 나가야만 한다. 또 지구상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개개인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확실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모든 대답은 우리가 인류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인간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며 불확실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 및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확실한 기반 위에 두고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우리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조직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단번에 영원히 확정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을 발견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해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의 모든 해답은 우리가 지구라는 이 작은 혹성의 표면에서 온갖 장단점과 함께 뒤얽혀 있다는 사실에 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두 번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는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개개의 인간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과 불완전성, 한계로 인해 자기의 목표를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 불가능하고 그러면 인류의 생명을 지속시켜 가지도 못하게 된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사람들 사이의 교제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대답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아남으려 한다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 어떤 과제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호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성 간의 관계이다.
개체와 공동체의 생명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 사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과 결혼의 문제는 세 번째 관계에 속한다. 어떤 남자나 여자든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관계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즉, 이 지구의 특성이 주는 모든 제약 아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 협동의 대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다른 두 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류의 미래와 존속이 우리의 성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 심리학의 견지에서는 이들 세 개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서 이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직업, 친구, 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에 관한 자기 내부로부터의 확신을 반드시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직업에도 충실하지 않으며 친구도 거의 없고 또 동료와의 접촉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기로 하자. 그의 생활 중에 생기는 여러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위험스러우며 좋은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도처에 위험만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의 좁은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인생이란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다. 한편 성생활이 친밀하고 다양한 협동 관계 속에 있어 친구도 많고 동료와의 접촉도 폭넓으며 유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자. 이런 사람은 인생은 창조적인 과제로서 많은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며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차 있으리라. 인생이란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인류의 복리에 가능한 한 공헌하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잘못된 인생의 의미 및 모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측정해보는 공통 척도를 갖게 된다. 신경증 환자와 정신장애인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문제아, 자살자, 성도착자, 매춘부 등 모든 실패자는 동료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들은 직업이나 우정 또는 성생활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연대적인 공통 노력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거의 없다. 그들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개인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이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목표는 허구적인 개인의 우월감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승리는 그들 자신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살인자는 독이 들어있는 병을 손에 쥐었을 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살인자가 자기 자신밖에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독이 든 병을 들고 있는 게 대단한 가치를 주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의미를 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의미란 본질적으로 타인의 삶에 공헌할 수 있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 어떤 작은 종파의 여성 지도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신자들을 모아놓고 다음 주 수요일에 세계의 종말이 올 거라고 알렸다. 그녀의 신봉자들은 매우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고 가슴을 졸이며 운명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정작 수요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목요일이 되자 신자들은 그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우리가 얼마나 곤혹스러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확신을 모두 버렸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수요일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의심할 나위 없는 권위자에게 들어 알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요일이 지나버렸는데도 이 세상은 아직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내가 말한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요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는 사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격렬한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다. 사적인 의미란 결코 시험될 수 없다. 참된 인생의 지표가 되는 모든 것은 공통의 의미일 때 가능하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승인할 수 있는 의미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좋은 대답 가운데 하나는 항상 타인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우리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이 타인에 의해서 의미 있다고 승인될 때 그 사람은 천재라고 불릴 수 있다. 그와 같은 생에 의해 표현된 의미는 항상 인생이란 전체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 공연한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론에 귀를 막고 단지 익숙해진 데에만 귀를 기울이려 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란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며 타인과 협동하는 데 있다는 점을 충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식한 듯이 행동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동료들의 관심에 의해 이끌려진 것처럼 보이며 곤란한 일에 직면했을 때는 그 곤란함을 인류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해서만 극복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많은 사람의 눈에 새로운 시점으로 비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의미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것이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동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항상 타인을 염려하고 그들의 이익에만 자신의 모든 걸 바친다면 자기 자신의 개성이 상처 입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올바르게 발달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나의 견해로는 잘못되었으며 그런 생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거칠애일 뿐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공헌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이 이 목표로 향해진다면 그는 그 공헌을 위해서 당연히 자기를 가장 좋은 상태에 두게 되어 있다. 그는 목표에 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 감정을 고양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감정을 실천함으로써 점차로 몸에 익혀나갈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기만 하면 곧 훈련이 동반된다. 그때 그는 인생에 놓인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개인 심리학이
결정론을 공격하는 이유. 인생의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 부여되었다면 그릇된 해석이 내려지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인생에 부여했던 잘못된 의미를 정정한다거나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변화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대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정정이 행해지는 경우는 근원적인 잘못을 발견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원조를 받는 때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반려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또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해주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 없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난폭하고 오만스럽고 불쾌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공헌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의미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한 유산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 이루어졌던 조상들의 공헌 덕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작된 토지와 철도, 건축물 등을 본다. 또한 전승되어 오는 철학적 체계와 자연과학, 예술, 우리들의 삶을 위한 모든 기술 속에서 조상들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전해져 온 성과를 본다. 그러한 모든 성과는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타인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인생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들은 단순히 죽어버렸다고 할 수 없다. 그들의 전생에는 다만 무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지구 자체가 그들을 향해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그대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대는 지구의 인생에 적합하지 않다. 그대의 목적과 노력, 그리고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정신과 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우리에겐 그대가 필요하지 않다. 떠나가라. 죽어서 사라져버려라. 협력이나 협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선고는 항상 그대는 무익한 존재이다. 아무도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떠나버려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문화는 불완전하다. 결함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변화는 항상 인간의 복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 즉 인생의 의미란 인류 전체에 관심을 갖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확신시키려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왔다. 우리는 모든 종파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본다. 세계적인 위대한 정신적 운동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종교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제껏 종교는 잘못 해석되어 왔다. 만일 종교가 이 공통의 과제를 위해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종교가 이미 성취해온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개인 심리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며 과학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아마 과학은 다른 인간과 인류의 복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다른 모든 운동보다도 훨씬 더 쉽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과제에 접근하지만 목적은 같다. 결국 그 목적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인생에 부여한 의미는 우리 곁에 있는 수호천사 혹은 항상 붙어 다니는 악령과 같은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점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들이 중대한 과오를 내포하고 있다면 어떻게 과오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생리학이나 생물학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심리학의 영역이다.